안녕하세요. 브레인 체스노트 시즌2 김창훈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체스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체스 유튜버이자 체스 코치로도 유명한 김도현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윤입니다. 사실 김도현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체스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분이죠. 온라인에서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체스 관련 서적도 출간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김도현 선수의 프로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선수 2011년 대한민국 체스 챔피언십 3위, 2016년 대한민국 체스 챔피언십 예선 1위, 2017년 네덜란드 타타스틸 국제 체스 토너먼트 조우승, 2019년 브레인엑스 래피드 한국대회 수상의 경력이고요. 2022년에는 체스 서적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김도현 선수 경력을 보면 챔피언십 3위, 세계대회 조우승 등 화려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체스 서적을 집필하신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을 위해 집필하신 건지, 어떤 책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체스 입문부터 체스 중급 전술, 전략까지 실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책입니다. 상대 의도를 잘 읽어내면서 그에 대응하는 좋은 수를 찾아내는 방법까지 알려주려고 집필했습니다. 체스 입문에서 실전까지 가능한 책이라 하셨는데요. 한번 구매한 후에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고두고 볼만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글을 쓴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광이죠.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저자가 국제 체스 대회에서 세계 체스 연맹 레이팅을 취득했다고 나오거든요. 체스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시청하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레이팅 취득은 레이팅자를 상대로 공인 대회에서 결과를 냈을 때 나타나는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나 바둑에서 급이나 단을 취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스터 타이틀은 레이팅을 취득한 사람 중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장기의 급수, 단수와 비슷하다고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김도현 선수께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고 이를 세계체스연맹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레이팅은 최소 1000부터 시작하고 상한선은 없지만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높은 레이팅은 전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던 매그너스 칼슨의 2882점입니다. 그러면 책과 관련된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김도현 선수가 체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체스 유튜버와 체스 코치로 활동하는 지금의 모습과는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체스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건가요? 체스는 체스마스터라는 컴퓨터 체스 게임을 통해 우연히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경쟁이 있는 1대1 경쟁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체스가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공부해야 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체스 원서 독학 그리고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실전을 경험하면서 체스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체스 원서 공부가 수능 공부에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스 원서 공부가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대학 입학 전부터 체스를 두기 시작한 거네요. 그러면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고등학생 1학년 때부터 체스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요즘에는 체스를 시작하기도 하는데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체스를 두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해서 체스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도현 선수가 본격적으로 체스를 시작해 보겠다고 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대학생이 되고 서울에서 체스 대회를 처음에 출전했는데 처음 출전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이거 되게 재밌다,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체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파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회 성적 3위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관심이 더 크게 되고 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체스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체스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과거에 원서로 된 체스 공부할 자료는 생각해보면 많았지만 중요한 건 학습의 방향성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체스를 시작할 때는 워낙 체스를 두는 사람 자체가 한국에 적어서 그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아마존 책 리뷰들을 보면서 리뷰가 괜찮으면 일단 그 책을 사서 공부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경험도 많이 쌓이고 제가 트레이너로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책이 어떤 실력에 좋은지 데이터가 스스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체스를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체스 실력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체스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김도현 선수처럼 일단 책을 사보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체스 온라인 사이트에서 실전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체스 실력 향상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제가 집필한 책이나 여러 체스 서적들을 구매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체스 유튜버 활동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김도현 선수의 체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김도현 선수가 준비해온 경기는 무엇일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대회 경기를 준비해 오셨죠? 2016년에 한국 체스 챔피언십 예선 경기 김세벽 선수와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챔피언십, 그야말로 국내에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하는 대회인데요. 상대 선수인 김세벽 선수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대표로 선발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스 선수 중 한 명이십니다. 그러면 김도현 선수가 준비한 김세벽 선수와의 경기는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김도현 선수가 100, 그리고 김세벽 선수가 흑을 잡았습니다. 첫 수는 2포로 진행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도현 선수가 D4를 많이 하는 주력으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경기는 2포를 뒀군요. 근데 왜 2포를 두게 됐나요? 이때가 2016년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조금 이제 디포만 하니까 너무 전술적인 감각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2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대회 때 2포를 써야겠다 생각을 했고 전술 실력에 집중을 하면서 2포로 오프닝을 전향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 대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D4 위주로 썼는데 이 대회 때 2포로 깜짝 필살기로 썼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음, 네. 자, 여기서 김세벽 선수는 C5를 뒀습니다. 자, 시실리안 디펜스라고 하는 오프닝이고요. 중앙 폰이 아닌 이렇게 C5 폰으로 중앙 사이드 폰으로 중앙 컨트롤을 하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중앙 폰을 좀 더 이제 다른 오프닝에 비해서 더 많이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대신에 첫 수가 기물을 발전하는 전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흑은 전개가 느린 단점이 있죠. 자, 여기서 백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NC3를 했습니다. 자, NC3의 의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NF3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수인데요. 이제 NF3를 하고 그다음에 D4를 하는 걸 오픈 시실리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D4를 안 하고 플레이하는 계열이 NC3 계열인데 이 NC3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G3 혹은 F4로 클로즈드 시실리안 혹은 그랑프리 어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김세벽 선수 상대로 이렇게 그랑프리 어택을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경기 준비를 들어갔습니다. 네. 김세백 선수는 여기서 나이트 C6로 나이트를 전개를 하면서 중앙 컨트롤을 늘리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김도현 선수가 이 오프닝을 큰 결정을 한번 보여줍니다. 바로 F4인데요. 이걸 이제 그랑프리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 F4의 의도는 뭘까요? 이 F4의 의도는 강력하게 중앙과 킹사이드의 영역을 잡으면서 그러면 킹사이드 공격이 강력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F3로 자연스럽게 전개하면서 비숍 전개하고 캐슬링까지 한 이후에 퀸을 킹사이드로 전환하면서 공격을 아주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서 흑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의 이 어두운 비숍을 어떻게 쓸지 또는 중앙폰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김세욱 선수는 여기서 G6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E6를 한다든가 D6 이런 행동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G6로 비숍을 피안케토 하겠다는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백은 이제 NF3를 했고요. 자연스럽게 나이트를 전개하면서 중앙 컨트롤, 기물 전개를 한 모습이고요. 또 이제 김세벽 선수는 비숍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비숍을 B5로 뺐는데요. 자, 제가 알기로는 그랑프리 어택이 이 비숍을 C4로 전개하는 게 있고 B5로 전개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왜 B5를 뺐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숍 C4는 조금 더 공격적인 전술이 많이 나오는 트릭 라인이 많고 비숍 B5는 좀 더 이제 나이트하고 비숍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려고 하면서 차근차근 포지셔널하게 킹사이드 공격을 준비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제 전술이 너무 많은 라인보다는 상대 김세벽 선수가 또 전술이 강력한 플레이어다 보니까 최대한 포지셔널하게 오프닝까지는 게임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비숍을 C4로 전개하는 그랑프리가 좀 더 전술적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B5는 약간 포지셔널한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으면서 퐁 구조의 균열을 만들어내려는 생각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김세벽 선수는 비숍으로 나이트 잡는 것을 싫어했는지 피하려고 나이트를 앞으로 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비숍이 공격당하기 때문에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C4나 D3 이렇게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캐슬링을 했더라고요. 캐슬링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잡아도 여기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이때 체스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최대한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자라는 게 전체 게임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연히 비숍이 피할 수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전개 속도를 늘리면서 게임을 해야 이후에 미들 게임에서 제가 원하는 셋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캐슬링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김세벽 선수는 E6를 하게 됐는데요. E6의 의도 자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공간을 비워둬서 나이트를 이렇게 E7으로 전개하려는 생각과 그리고 E6의 도움으로 센터, 중앙을 D5를 해보겠다, 센터를 치겠다는 생각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E6가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이 D6 지점과 F6 지점, 이 두 지점이 살짝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래도 김도현 선수가 E5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점을 컨트롤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여기서 이 흑은 A6를 했습니다. 자, 비숍을 공격을 했는데요. 어디로 빠졌냐? 네, D3로 빠졌는데요. 다른 것도 가능한데 비숍을 D3로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E2로 빠지게 되면 일단 나이트가 비숍을 잡을 수 있죠. 네. 이런 투비숍 이점을 주는 것도 첫 번째로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E5를 제가 폰을 올린 이상 나이트가 언젠가는 E4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E4에 대한 컨트롤이 조금 더 많으면 좋기 때문에 비숍을 D3로 가면서 E4 자리를 컨트롤을 한번 해준 거죠. 네, 게다가 이 비숍이 왼쪽 아래로는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팝으로 공격당하고 나서 이렇게 C4로 나름의 일단 얘를 체크하면서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네요. 보이시나요, 혹시? 그 지금 제가 트래핑이 될 줄 알았는데 바로 트래핑은 안 되네요. 왜냐하면은 나이트가 잡히기도 하고 잡고 나서도 퀸이 올라오면서 이제 여기 공격이 먼저 있으니까 아직 실제로는 트래핑이 되진 않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비숍을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고요. 이쪽으로 D3로 피한 모습입니다. 자, 비숍을 이제 피한 다음에 이제 흑 차례인데요. 흑은 D6로 센터를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땅이 부족한 흑 입장에서는 이 지점을 한번 폰으로 공격해서 땅 회복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좋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김도현 선수가 굉장히 멋진 수를 둔 것 같은데요. 바로 애니포로 나이트를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나이트를 앞으로 이동한 이유가 뭘까요? 이때 사실은 계속해서 E5를 이제 두자마자 계속해서 애니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D6로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때 나이트가 E4로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포지션. 특히나 이후에 나이트가 D6로 가는 거를 흑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사실상 초반에 오프닝에서 체크가 되게 되면 이제 킹이 캐슬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백에게 너무나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수를 두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제 기물을 잡으면서 움직이면서 시계를 되게 세게 눌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변의 선수들이 거의 다 쳐다볼 정도로. 근데 그때는 되게 그걸 누르면서 의기양양하게 나이트 E4를 나이트 D6 상대는 못 막는다라고 생각하고 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대회고 하니까 자신이 수를 두는 모습이나 분위기 이런 제스처가 이제 상대방이 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세게 기물을 움직이면서 세게를 뒀다는 얘기가 약간의 패기를 보여주려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수를 두고 나서 상대 김세벽 선수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3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상대 김세벽 선수에게도 막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상대방 흑이 30분을 뒀군요. 혹시 타임 컨트롤 그때 대회 총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도 기억하시나요? 1시간 반에 한 수당 30초의 증분이 있었습니다. 1시간 반을 서로 세팅한 대회인데 한 수에 30분을 썼다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을 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 D6 지점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흑은 나이트를 이동을 하면서 이 나이트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김세부 선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D4 나이트가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데 다시 재전개를 하면서 이렇게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덜 전개한 이런 나이트를 쓰지 않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NF5를 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저는 이 나이트를 쫓아내면은 나이트를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G4로 나이트 쫓아내고 나이트가 도망가면 D6로 나이트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김도현 선수는 킹 H1으로 킹을 구석으로 한 번 더 숨었거든요. 이 G4를 하지 않고 킹을 구석으로 숨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김세벽 선수가 30분을 생각해서 나이트 F5를 두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G4하면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스에서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죠.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G4를 했을 때 이제 흑의 최선의 수로 D5로 카운터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폰 D5로 카운터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무조건 사실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나이트가 저는 C5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폰으로 나이트를 잡는 거는 제가 비숍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근데 여기서 걱정됐던 게 네네. 네, 여기서 걱정됐던 게 퀸 B6로 오는 게 되게 걱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B4로 지킬 수는 있어요. B4. 네. B4로 지켜진 게 맞나요? 그런데 이제 B4도 근데 이제 잡히긴 네, 하는데. B폰도 잡히죠. 그 다음에 나이트 B3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 포지션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킹 H1을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 퀸 B6까지 보고 킹 H1을 미리 피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난 다음에 G4를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하.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처음에는 G4로 단순하게 나이트를 쫓아내고 얘를 잡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G4하면 나이트 어딘가 이동하면 이렇게 잡으면서 체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또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G4를 했을 때 D5로 같이 역공을 하는 게 있고 이러면은 내가 잡으면 상대도 잡으니까 썩 마음에 안 드는 가운데 그러면은 잡지 말고 나이트로 이 폰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여기서 퀸 B6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핀을 걸면서 나이트를 공격하는데 이 포지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미리 이 상황까지 생각해서 한 수 더 나아가서 킹 H1으로 미리 피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깊은 포지션의 이해로 들어간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킹 H1을 한 가운데 흑은 여기서 이제 C4를 도네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인데요. C4로 비숍을 공격하는데 사실 C4가 수비가 안 되어 있는 붕 떠 있는 폰 같은데 여기서 잡지 않고 피했습니다.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잡으면 아주 쉬운 전술인 D5로 폰 하나로 기물 2개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나름의 희생 이후에 폰으로 다시 2개를 동시에 공격하는 이런 숨어있는 전술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C4로 비숍을 쫓아내는 걸 이제 성공을 시키고 나서 D5로 다시 나이트를 공격을 했네요. 자, 나이트가 뒤로 빠진 가운데 자, 빠지는 곳도 사실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나 여기나 여기 또는 여러 군데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F2로 이 나이트를 도망을 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피앙케토가 된
흑의 구조상 G4 자리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라도 이제 F6나 H6의 자리를 노릴 수도 있고 혹은 폰을 G4로 밀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겨둔 상태로 나이트가 킹 사이드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C3 대신에 F2로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주셨는데요. 보통 나이트가 공격받았을 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 보이지만 이제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이후 진행까지 바라보고 나이트를 도망을 가야겠죠. 그냥 나이트가 도망을 갔네? 이렇게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트를 F2,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G4 이후에 가는 것들이 참 위치가 좋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흑은 H5를 했는데요. 자, 구석의 폰을 한 칸 밀었는데 구석의 폰을 민 이유는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면 폰 G4도 두고 싶었는데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구석의 폰, 전개를 하지 않고 구석의 폰을 미는 거는 일종의 기물 전개가 느려지는 수인데 지금은 이런 H5 폰, 구석의 폰을 밀어도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직은 킹이 캐슬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밀어도 킹이 당장 위험해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G8의 나이트가 이렇게 H5로 밀었을 때는 나이트 H6로 올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앙이 닫혀 있는데요. 이런 중앙이 닫혀 있으면 이런 구석 폰 또는 전개를 느리게 하는 행동을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보통은 닫혀 있을 때 이런 조금 천천히 전개하는 것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열린 포지션에서는 이렇게 절대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폰을 밀면서 김세벽 선수도 영역적인 이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D4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D4는 이제 땅을 늘리는, 영역적인 걸 늘리는 중앙의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수이자 비숍의 길을 여는 전개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은 나이트를 H6로 빠진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G4 지점 컨트롤이나 다시 나이트를 이쪽으로 뺄 생각, 이런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트를 G5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비숍이나 이런 폰 움직임 여러 가지도 가능할 텐데 지금 당장에 NG5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나이트 G5는 언제든지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H5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이트는 폰에 의해서 쫓겨나기 어렵고 이걸 쫓아내려면 흑은 F6로 올려야 되는데 그 자체로도 캐슬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단 비숍을 전개하기에는 당장의 좋은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대응을 보면서 나이트 G5를 기다리면서 이후에 B3 비숍 B2로 전개할지 혹은 비숍 D2로 전개할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이트가 결국엔 G5가 좋은 자리인데 어디를 언제라도 가도 좋은 자리고 또 비숍을 지금 어느 위치로 전개하는 게 좋을지를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 나이트부터 앞으로 전개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여기서 F6로 결국에는 이 나이트를 한번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폰으로 컨트롤 중이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잡을 줄 알았는데 잡지 않고 나이트를 뒤로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잡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중앙을 꽉 이제 잡고 중앙이 닫혀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잡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영역 이점을 오래 끌고 가는 포지션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라서 저는 뒤로 빼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잡는 거는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움직인 이후에 비숍의 길이 열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트가 이렇게 계속 있는 것도 좋지만 이 상대를도 약간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중앙을 꽉 잡는 형태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피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흑은 룩 A7을 했는데요. 룩 A7은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인데 이걸 왜 한 걸까요? 저도 이 수를 만나고 나서 보고 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두는 수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룩 A7에서 어떤 기운을 느꼈냐면 여기서 B5를 하면서 퀸 편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겠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룩을 오른쪽으로 오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룩을 쓴다고 하고 B5를 한다고 할 때 룩 B8로 이동을 한 다음에 B5를 해볼 수도 있는데 왜 룩 A7 하면서 B5를 하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흑이 킹사이드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기물이 많이 전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F7까지도 올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F7이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폰을 밀면서 D7 또는 C7 또는 F7 이렇게 옆선에서 7랭크에서 다양하게 써보려고 유연성 있는 행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A4를 뒀는데요. 아무래도 B5로 폰 전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B5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잡으면서 이렇게 룩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A4가 흑의 퀸사이드 폰 확장을 예방하는 좋은 행동이 되곤 합니다. 자, 실전은 여기서 비숍 전개를 했고요. 아무래도 비숍이 전개할 공간이 여기밖에 없고 전개 이후에 그리고 이제 B5를 나름 생각하는 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C3를 뒀는데요. 지금 다른 수도 가능한데 지금 당장에 C3를 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서 C3 대신에 B3를 두고 싶었는데 이렇게 B3를 바로 이제 두는 것보다는 C3로 오히려 폰을 고정시키면서 그 다음에 B3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B3 하면 그러면은 뭔가 흑이 할 수 있는 다른 뭔가 행동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잡는데 이제 잡게 되면 D폰이 좀 더 약하다고 실전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C3로 폰을 전진하는 건 또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좀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나이트 D3, 나이트 C5로 갔을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여기 이 지점을 오히려 백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괜찮아서 전혀 걱정한 부분은 아니었군요. 자, 그래서 실전은 먼저 D4 지점을 꽉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B3로 다시 이 C4 지점을 공격하면서 영역 회복하는 카운터를 할 생각이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퀸이 A5로 왔는데 A5는 의도가 뭘까요? 일단 흑도 B3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아, B3를 하고 싶은데 이제 B3를 바로 하면 C3에 폰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흑 입장에서는 퀸이 어느 정도 퀸 사이드로 전개를 하면서 백의 계획이라고 보이는 B3 영역 카운터를 예방하는 왜냐하면 C3 폰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백은 이제 비숍 D2를 했네요. 그럼 아무래도 C3 폰이 공격당해서 B3를 못한 거니까 비숍으로 C3 폰을 지켜주고 B3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면 될까요? 아,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흑은 비숍을 C6로 이동을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B3로 이제 영역을 카운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영역이 부족한 쪽은 기물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보거든요. 또 그 영역은 폰의 위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을 상대방이 많이 전진을 하는 곳이라면 나의 폰으로 다시 영역을 카운터 빼앗는 행동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B3를 한 모습이고요. 실전은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퀸으로 다시 되잡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흑이 나이트로 D4를 잡았는데요. 자, 이거 의도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트가 D4를 잡게 되면 폰에 의해 공짜로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퀸이 비숍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나름 전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D2 비숍이 수비가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이 엔텍스 D4를 하게 되면 잡고 나서 결국 퀸으로 다시 회수. 결과적으로 흑이 폰을 하나 더 앞서게 되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놓친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걸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실전에서는 사실 나이트가 D4를 잡는 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놓쳤는데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엔텍스 D4를 한 순간에 이 상황에서 시간을 많이 쓴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폰이 잡혔지만 오히려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폰이 하나 불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흑의 기물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위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A6, H6, 퀸 D2도 너무 혼자 앞에 나와 있고 C6 지점도 지금 잠재적으로 캐슬링이 안 돼 있을 때 룩이 C1으로 와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퀸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고 G6 폰도 지금 방어가 없는 상태여서 이때 비숍 D3로
바로 G6 약점을 공격하는 걸 선택합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게 폰은 잡혔지만 흙이 전개가 느리거나 또는 약한 지점이 너무 많고 킹도 중간에 있고 아직 룩도 못 쓰고 전체적으로 약한 지점이나 전개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그래도 폰 하나 줬더라도 그런 장점도 보상도 나름 갖고 있어서 충분히 게임이 된다는 얘기 주셨고 먼저 비숍을 좋은 위치로 바꾼 것 같습니다. 자, G6 폰을 공격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NF5로 이 상황을 넘겼는데 사실 F5로 전진해서 이 상황을 넘길 수도 있는데 NF5를 했어요.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F5를 하게 되면 제가 오랜 시간, 30분의 시간을 들여서 계산을 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먼저 퀸이 B6로 가서 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템포를 한번 버는데 이 수의 진짜 이유는 사실 A5 칸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를 컨트롤하느냐? 바로 B2에 있는 퀸이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사실은 막는 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면 룩이 A8밖에 사실 갈 수가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한 수는 룩이 FC2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FC1으로 이동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FC1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위협이 룩이 비숍을 잡으면서 폰이 되잡을 때 퀸이 되잡으면서 포크를 만드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흑은 캐슬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룩이 C2로 이동하면서 퀸을 공격하고요. 그럼 퀸이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E3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잡히게 되고요. 여기서 퀸을 만약에 시작 위치에 아까 처음에 있었던 이 지점에 있었으면 퀸이 A5로 도망갈 수 있었는데 처음에 퀸 B6로 시작해서 룩 공격하면서 한 시간 한 템포 벌면서 간 게 이게 A5로 도망가는 것들을 다 커버하는 부분이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퀸이 E3로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어떤 공격이 있나요? 룩이 E2로 가면 이제는 퀸이 갇혀서 퀸이 무조건 잡히게 됩니다. 이런 전술을 체스에서 트랩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여기까지 계산을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비숍 D3를 둘 때 이 전체를 다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계산이 꽤 긴데요. 이런 계산은 한 시간을 보자면 어느 정도 소모하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이때 30분 정도를 계산을 했고 나이트 F5나 F5 전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사실 김세백 선수가 실전에서는 NF5를 했는데 만약에 F5를 했더라면 방금 보여주신 대로 퀸 B6 이후에 룩 가면서 이게 위협입니다. 룩택 C6 하면서 대잡고 퀸 간 다음에 이렇게 공격 오는 이런 전술이 있어서 캐슬링 넘겼으면은 C2 이후에 E2로 퀸 트래핑이 될 법도 했는데요. 근데 실전에서는 F5를 하지 않았고 NF5를 했습니다. 이 둘이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NF5 했을 때는 이 트래핑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D4 폰에 대한 공격이 나이트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트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퀸이 똑같이 B6로 가고 룩이 피하고 똑같이 룩C1을 먼저 하고요. 룩C1 하고 캐슬링으로 대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 룩이 C2로 가면 퀸이 E3로 갔을 때 그 다음 D4의 위협 때문에 나이트가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퀸이 잡을 수 있어서 여기서는 트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나이트가 여기를 미리 더 지켜주니까 퀸텍스 D4로 도망가면서 폰 잡는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트래핑이 되지 않는군요. 그러면은 이 F5냐 이 NF5냐 이 두 개가 엄청 큰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실전은 아무래도 김세백 쌤이 이거를 확인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NF5를 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퀸 B6를 갑니다. 네, 룩을 공격하면서 다시 위치를 잡는 모습이고요. 특히 D4 폰을 이제 지켜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룩을 이동한 상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룩을 다시 갑니다. 이것도 룩 테이크 C6를 하면서 전술적으로 대잡고 퀸 공격해서 더블 어택 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 캐슬링으로 이상을 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룩을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플레이할 생각이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전개를 빠르게 하는 게 집중을 했고 그래서 공격을 최대한 만드는 데 집중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룩 테이크스 C6를 언젠가는 할 생각이었는데 이걸 언제 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룩텍 C6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가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걸 왜 하고 싶었던 걸까요? 결국은 캐슬링을 했어도 이미 킹사이드 쪽에 폰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킹의 폰 구조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백의 퀸이 E6까지만 폰을 잡으면서 갈 수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룩텍 C6 이후에 룩의 희생이지만 폰을 하나 더 잡는 것도 있고 퀸텍 C6 이후에 E6 폰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서 E6 폰까지 대잡을 수 있다면 굉장히 킹앞이 엄청 약해지고 추가 공격이 이 희생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실전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잡으면서 아무래도 룩길도 열게 되고 비숍길을 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이 폰을 이제는 대잡아 줘야 되는데 어느 쪽 폰으로 대잡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폰으로 D폰으로 대잡게 됐는데요. 자, 왜 실전에서는 FTX 이팝을 하진 않았는데 이걸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여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 폰을 잡은 게 비숍과 룩의 길을 열어주는 건데 만약에 F폰으로 되잡게 되면 나이트 E3 같은 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이트 E3를 들어오면서 네, 룩길도 열리면서 뭔가 공격도 계속 더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룩길을 좀 덜 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쪽 폰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실전은 그래도 NE3로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나이트 위치가 너무나도 좋은 위치고 룩으로 폰을 공격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실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숍으로 네, G6 폰을 잡았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이 폰을 안 지키고 있었던 건데 김세벽 선수가 이걸 놓친 걸까요? 일부러 한 걸까요? 저는 일부러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킹사이드의 공격이 사실 그만큼 강하고 그 다음 김세백 선수의 수를 보면 G2 지점을 이제 G6 폰을 주더라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김세백 선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자, 보겠습니다. 폰을 잡게 됐고요. 자, G6 폰을 잡아서 폰도 하나 잡았지만 킹 앞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실전은 D4를 하면서 비숍의 길을 열면서 강력하게 G2 지점을 공격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룩테이크 C6 결국 껄끄러운 비숍을 희생으로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E6 폰도 추가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아주 좋은데요. 지금 이 비숍 덕분에 이 룩이 여기 오지를 못하는 커버도 하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실전은 여기서 이렇게 룩으로 이제 퀸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퀸텍스 E6로 폰 회수하면서 체크까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희생은 했지만 룩텍 C6로 희생은 했지만 폰을 더 잡게 되고 상대 킹앞이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실전은 폰을 하나 더 잡으면서 또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 생각엔 희생한 것만큼의 값어치는 충분히 다 이뤄냈다고 보는 게 여기 폰들을 다 잡게 되면서 상대 킹앞이 매우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실전은 룩이 들어갔는데요. 생각보다 강력하네요. 룩이 결국 백랭크에 체크를 하게 돼서 이 백랭크를 수비해주고 있는 룩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퀸으로 체크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백랭크 체크 막으려면 N 지원해야 되는데 N 지원 이거는 제가 볼 땐 나이트가 뒤로 빠져야 되니까 조금 껄끄럽긴 했는데요.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요? 룩 시험 이때부터는. 개인적으로 룩이 아까 C6를 잡은 부분에서 여기까지 다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이걸 잡은 순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희열을 느꼈는데요. 되게 멋진 수라고 제가 스스로 두면서도 생각을 했고 이때 룩시 A, 룩시 1밖에 노릴 게 없다. 그 후에 그러면 E6를 잡아서 체크를 걸고 이제 H5 잡고 그 후에 C1 체크까지 그래서 나이트 G1까지 다 계산이 이미 희생을 할 때 돼 있었는데 여기서 그 다음 수인 퀸 H3가 있다는 걸 보고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룩 희생을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군요. 나이트가 뒤로 가긴 하지만 많은 폰도 잡았고 또 퀸 H3의 가능성이 이 공격이 생각보다 더 강해서 이게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실전은 퀸 F1으로 왔는데요. 네, G2 지점을 공격하는 체크메이트를 노리는 행동인데
어떻게 수비를 했을까요? 네, 퀸 H3로 이 킹을 향한 공격도 준비하면서 수비도 동시에 한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킹이 미리 피한 모습이고요. 피하지 않으면은 이 비숍을 치우면서 디스커버드 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피한 상태고 여기서 실전은 이렇게 비숍을 미리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준 모습이고 그 이후에는 비숍으로 가로막는데요. 이 비숍으로 가로막는 이유는 이걸 하지 않으면 퀸이 들어가면서 체크메이트가 되기 때문에 가로막은 모습인데 이거를 잡을 수 있는가? 잡지는 못하네요. 지금 보니까 잡으러 가면은 바로 퀸택 G2로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퀸이 사실은 G2 폰을 지킬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서 아직 잡을 수는 없네요. 자, 실전은 NG4. 네. 아무래도 나이트를 좀 더 위치 좋게 만들면서 이 비숍을 잡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실전은 나이트끼리 교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그러면서 퀸, 비숍, 킹 이렇게 한 선에 있으면서 이 비숍을 치우면서 또 다른 추가 공격이 있을 법도 합니다. 자, 실전은 여기서 이제 퀸 테이크스 F4를 들어갔네요. 아무래도 이 퀸을 교환하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흑킹이 불안하기 때문에 폰을 잡으면서 이 퀸끼리 교환으로 킹 수비를 하려는 모습인데요. 교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피했네요. 자, 이 교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교환을 하면 물론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 폰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 폰을 제가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D4 폰이 패스폰이 굉장히 큰 압박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킹이 상대적으로 흑에 비해서는 안전하고 흑은 지금 킹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퀸을 교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저와 김세백 선수 모두 시간이 거의 30초 이내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의 본능적으로만 판단하면서 수를 두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초 남았으면은 1시간 반 경기에서 이제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30초만으로도 둘 수 있나요? 추가 시간이 주어지나요, 대회에? 대회 한 수를 둘 때마다 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초가 남았을 때 수를 두고 시계를 누르면 35초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두 선수 다 여기서부터는 운영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꽤 복잡한 게임이었어서 서로 계산할 변화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서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네, 퀸을 교환을 피하고 퀸이 D7으로 간 게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고 보이는데요. 퀸 교환도 피하면서 한 수 체크메이트도 노리면서 폰 전진을 도와주는 수이면서 D4 폰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퀸 H7 한 수 체크메이트가 있기 때문에 비숍으로 가로막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는 폰을 전진하면서 새로운 퀸을 만들려는 위협까지 그리고 룩을 공격하는 위협까지를 준비를 합니다. 자, 실전은 여기서 이렇게 퀸이 와서 어느 정도 다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여기서 비숍으로 가로막으면서 체크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킹을 피한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나이트를 앞으로 갑니다. 네, 구석에 있던 나이트를 드디어 앞으로 이동을 한 모습이고요. 자, 실전은 퀸이 올라오면서 이쪽 체크를 나름 노리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E7으로 공격을 하게 되네요. 룩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프로모션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실전은 여기서 퀸텍스 F7으로 결국에는 약간의 희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흑이 지금 당장 룩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희생을 통해서 되돌려주는, 물량을 되돌려주는 모습이네요. 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퀸 비숍과 퀸 나이트 엔딩인데 중앙에 패스폰이 있는 모습이네요. 자, 실전은 퀸이 와서 다시 체크, 그리고 나서 다시 체크,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리고 폰을 잡는 모습이네요. 자, 이 폰을 잡으면서 나름의 수비적인 폰 전진도 막으면서 폰을 밀려는 준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퀸이 이쪽으로 온 이유는 이제 폰 전진을 도와주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퀸 체크 이후에 그리고 G3. 네, 요거는 아무래도 킹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 모습이고요. 자, 폰을 전진합니다. 자, 흑도 지금 흑이 폰 수는 적지만 이 프로모션 하려는 폰 위치가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 킹 이동을 했고 자, 여기서 퀸을 이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폰 전진하는 준비를 하려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퀸 체크 이후에 다시 체크 이후에 다시 체크 이후에 체크.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계속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체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수를 둘 때마다 30초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체크를 반복하면서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 체크를 무승부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네. 후반부에 시간이 없을 때 연속 체크가 가능한 상황에서 약간의 시간을 벌기 위한 약간 실전 팁이라고 보신 것 같고요. 자, 퀸이 와서 여 지점을 컨트롤해줘서 여전히 또 폰 전진을 예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경기는 물량은 폰은 더 많은 상황인데 흑의 상대방 폰의 전진 속도가 더 빨라서 이제 요런 싸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흑 입장에서 요 폰이 잡히거나 이 전진을 결국에 못하게 된다면 백은 이 양쪽 폰을 더 많이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퀸을 좀 좋은 위치로 다시 바꾼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퀸 체크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숍을 재전개한 모습에서 퀸이 돌아오고요. 비숍이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D2로 이 폰 전진을 막으면서 이렇게 온 상황에서 비숍 위치를 바꿔준 모습이고요. 자, 드디어 폰을 한 칸 전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퀸이 왔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나이트가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나이트 돌아간 이유는 다시 이 폰을 잡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숍이 왔는데요. 네. 비숍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돼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는데 퀸택 D3가 가능하네요. 폰을 잡을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잡으면서 나이트 되잡는 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잡지 못합니다. 퀸이 잡히니까. 그래서 결국 이 폰을 되잡았는데 성공을 했네요. 그렇지만 이 폰을 되돌려줬지만 결과적으로는 폰 이렇게 교환이 된 모습이고 가장 위험한 폰이 사라졌기 때문에 100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투 패스폰, 결국 100만 패스폰이 남아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네요. 경기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됐습니다. 체크를 하면서 기물 위치 잡아주고 또 퀸 위치 좋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체크. 자, 여기서 실전은 어떻게 됐나요? 기권을 했는데 흑이 왜 이 퀸 체크에 기권을 했을까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흑이 무승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퀸으로 어떻게든 반복 체크를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서 퀸이 교환되게 된다면 결국 흑에게는 비숍밖에 남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백의 폰을 프로모션을 막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김세벽 선수가 기권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량이 부족한 흑 입장에서는 반복 체크, 퀸으로 반복 체크 같은 수로 노리는 비김 가능성은 있었는데 이 퀸 체크가 강제 퀸 교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블 어택. 그래서 퀸이 교환될 수밖에 없으면 이거는 사실 흑이 역전도 노리기 힘든 이 투 폰들을 전진 못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퀸 교환까지 보고 나서 기권을 한 모습입니다. 네, 김도현 선생님의 굉장히 교훈적이고 명경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6년 한국 챔피언십 예선 김세벽 선수와의 경기를 알아봤는데요. 체스 기본은 매일 보는데도 너무 재밌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오늘 소개한 경기 중에서 중요한 대목이라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룩이 비숍을 잡으면서 C6 지점에서 제 룩을 희생하면서 킹 공격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끌어 나갔던 부분이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스에서 언제나 승리는 기쁘지만 특히나 멋진 희생수로 경기를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도현 선수와 함께 체스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실전 경기 기보도 살펴봤는데요. 마무리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도현 선수가 학생들에게 체스를 가르칠 때 혹은 체스 책을 집필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체스가 정말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스를 가르치면서도 체스 책에서도 체스의 매력을 최대한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네, 재미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시간 김도현 선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부분 동의도 하고 함께 고민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김도현 선수와 함께 우리나라의 체스가 더욱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레인 체스노트 시즌2, 오늘은 김도현 선수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김도현 선수는 참 밝고 체스를 즐겁게 두는 선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옛말에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했는데요. 이 말이 참 잘 들어맞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눈 김도현 선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더욱 재밌는 체스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